서울의 백만장자 김준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했다. 2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리무진 엔진 소리가 서서히 꺼지면서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김준호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죽 핸들 위에서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이사회 회의에 가 있었다. 55세의 김준호는 성공의 생생한 이미지였다. 완벽한 정장, 완벽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 그리고 수많은 100만 원대 거래를 성사시킨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갑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 짜증난 한숨과 함께 김준호는 짙은 색 창문을 내렸고 몇 개의 동전으로 늘 있는 거지를 물리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 손을 내고 지친 눈빛으로 서 있는 얼굴은 5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시간과 고난으로 갈라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정확한 반영이었고 혼동할 여지가 없었다. 민서가. 그 말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거지는 눈을 깜박였다.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김준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서울 교회의 소박한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똑같이 생긴 두 아이, 함께 나누는 웃음소리, 함께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꿈, 그리고 그 사고 기차, 비명소리, 그의 쌍둥이 형제, 그의 반쪽이 영원히 떠났다는 절망적인 확신. 민서가 나야, 준호, 내 동생이야. 그 깨달음은 두 남자 사이의 번개처럼 떨어졌다. 민석은 한 발 물러섰고 그의 눈은 호화로운 차, 비싼 정장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준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이해가 그를 강하게 때렸고 그의 다리는 거의 힘이 빠졌다. 준호야, 하지만 난 네가 그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리무진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준호는 마비된 채 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얘기가 많아.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충격과 그리움의 혼합이 그를 설득했다. 어색한 움직임으로 그는 호화로운 차량에 올라탔고 문을 닫았다. 리무진이 신호등을 떠나자 뒤에는 짜증난 차들과 혼란스러운 운전자들의 행렬이 남았다. 내부에서는 침묵이 무거웠고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질문들과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운전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생각의 소용돌이였다. 어떻게 민석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걸까? 사고 후에 무슨 일 일어났던 거지? 왜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민석도 마찬가지로 리무진 내부를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세계는 그가 수년간 집으로 삼았던 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다. 그의 거칠고 힘든 노동과 생존의 흔적이 남은 손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침내 준호가 침묵을 깼다. 난 네가 그 기차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어. 엄마와 아빠는 그들은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 민석은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 고통이 명백했다.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내 이름, 내 가족, 모든 것이 지워져 버렸어. 그들은 내가 선로 근처를 방황하다 발견되었다고 했어. 다치고 혼란스러운 채로. 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다. 그 후에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안 남았어. 민석이 간단히 대답했다. 거리가 내 집이 되었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배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웠어. 그들의 삶의 대조는 더 극명할 수 없었다. 준호 결단력과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로 제국을 세운 사업 거물. 민석, 서울에 잊혀진 사람들의 조용한 리더, 역경 속에서 목적을 찾은 사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해. 준호가 말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며. 설명할 것도 많고 회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내 집으로 가자.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감정들과 기억들에 압도되어 리무진이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김씨 형제들은 50년 넘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함께 공유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정확한 순간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재훈, 세 번째 김씨 형제는 모든 이의 운명을 바꿀 계획을 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신호등에서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오랫동안 미뤄진 가족 재결합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서울을 뒤흔들고 피의 가장 깊은 유대와 마음의 유대를 시험할 권력, 야망, 그리고 구원의 게임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김준호의 대저택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섰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성공의 대리석과 유리로 된 증거였다. 민석에게 그 집의 문턱을 넘는 것은 완전히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잔인한 상기였다. 준호는 형을 넓은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랜 위스키 한 병과 2개의 크리스탈 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질문들과 억제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앉아, 준호가 말했다. 가죽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민석은 따랐다. 어색하게 그의 낡은 옷이 주변의 호화로움과 강렬하게 대조되었다. 준호는 위스키를 2잔 넉넉히 따르고 민석에게 한 잔을 건넸다. 재회를 위해 그가 건배를 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겉보기에 차분한 얼굴을 배반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을 마셨다. 알코올의 따가움이 공유된 어린 시절의 먼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거야, 준호야? 그가 마침내 물었다. 주변의 호화로움을 포괄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안락의자의 몸을 기댔다. 사고 이후, 너를 잃은 후, 나는 부모님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약속했어. 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지. 수입과 수출, 밤낮으로 일했고 관계와 우정을 희생했어. 모든 것은 우리를 너를 빼앗아간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민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기억하는 아이와 눈앞에 있는 강한 남자를 조화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제국은 성장했어. 준호가 계속했다. 다각화했고 기술, 부동산, 금융에 투자했지. 모든 성공은 너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한 운명에 대한 승리였어.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내 부재의 공허함을 느꼈어. 그럼 너는, 민석아, 사고 이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의 몸에 퍼지는 따뜻함에 감사하며. 내게 말했듯이 난 기억 없이 깨어났어. 정체성 없이 약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깨어났지. 서울의 거리가 내 집이자 학교가 되었어. 그의 시선이 멀리 떠났다. 투쟁과 발견의 세월을 살리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난 그들의 일종의 리더가 되었어. 시위를 조직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지. 우리에겐 많은 것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어. 준호는 듣고 있었다. 매혹되고 동시에 공포에 질려. 그의 쌍둥이 형제가 거리에서 살며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웠다는 생각은 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민석아, 나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민석은 손을 들어 동생의 사과를 막았다. 과거는 과거야, 준호야.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질문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야.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서재 문이 갑자기 열렸다. 50대의 우아한 여성이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준호야, 어디 있었어? 이사회가 화가 났어. 당신이 가장 중요한 회의를 놓쳤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민석을 보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한 형제에서 다른 형제로 불신하며 옮겨갔다. 미영가 여보, 준호가 말했다 일어서며. 이쪽은 민석이야, 내 형이야. 김미영, 준호의 아내이자 회사의 부사장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죽었잖아. 사고. 긴 이야기야. 준호가 그녀를 끊었다.
온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지.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화면의 번호를 보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실례합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겠어요. 준호는 발코니로 나갔고 민석과 미영을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겼다. 동시에 전화선에서는 무거운 위협적인 목소리가 준호의 귀에 울렸다. 김 사장님, 다가오는 폭풍에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제국이 흔들리려 하고 있고 당신은 그 타격이 어디서 올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준호는 전화를 꽉 잡았다. 누구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나요? 차가운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대답이었고 통화는 끊겼다. 준호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가슴에 공포감이 자리 잡았다. 민석과의 재회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했던 것이 이제 알 수 없는 위협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재 안에서 민석은 미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생의 아내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예요. 민석 씨,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잃어버렸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복잡하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복잡하다고요? 민석이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쓴맛이 묻어났다. 제 존재의 법적, 재정적 함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미영은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그렇게 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당신들이 세운 제국의 불편한 존재라는 거죠. 민석이 마무리했다. 걱정 마세요. 난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삶은 거리에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준호가 그 순간 돌아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 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사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란 느낌이 들어. 민석이 일어섰고 갑자기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내가 가는 게 좋겠어.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널 겨우 찾았어, 민석아.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게다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각자 그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밖에서는 해가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피 같은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씨 가족에게 몰아칠 폭풍의 전조였고 그 폭풍은 혈연의 유대, 사랑, 그리고 충성심을 시험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이재훈은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준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서들을 검토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호화로움 속에서 자랐지만 원한으로 가득 찬 세 번째 김씨 형제는 다음 수를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단계가 완료되었어. 이재훈이 말했다.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곧 준호가 세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림자 속의 인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합의를 기억해 재훈아. 내가 준호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면 넌 남부 사업의 통제권을 내게 넘겨줘. 이재훈은 미소 지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다. 물론이지 내 소중한 파트너. 결국 사업은 사업이니까. 여자가 그림자에서 나왔고 아름답고 날카로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박수진, 준호의 전 약혼녀이자 현재 한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게임을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이재훈과 잔을 부딪히며. 김씨 산업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준호와 민석은 회의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을 열기 전에 준호가 멈추고 형을 바라보았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민석아, 한 가지만 알아둬. 널 찾아서 기뻐.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맞설 수 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인 것을 느꼈다. 함께, 그가 반복했다. 문이 열렸고 김씨 형제들은 운명에 맞서기 위해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김씨 산업의 회의실은 준호와 민석이 들어섰을 때 조용한 전쟁터였다. 이사회 멤버들, 완벽한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같이 생긴 형제들을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준호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고 민석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불편하지만 단호한 존재감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준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차분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리라 압니다.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준호는 사고의 역사, 형제들의 추정된 죽음, 그리고 최근 둘 다 살아있다는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석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고 동생이 압박감에 대처하는 능력에 놀랐다. 그럼 이재훈의 고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톤이 깔려 있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는 민석과 이재훈 모두 그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절대 제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다른 이사가 주장했다. 이 상황은 우리 주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사용 부족으로 거칠었다. 제 동생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가족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재훈이 묘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고 최근까지 거리에서 살았던 이 남자의 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민석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진정성이 있었다. 마침내 미영이 말을 꺼냈다.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통제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미영의 제안에 동의했고 준호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들은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도시 반대편에서 이재훈과 박수진은 그들이 일으킨 혼란을 축하하고 왔다. 그들의 얼굴 봤어? 이재훈이 웃었다. 자신에게 또 한 잔의 샴페인을 따르며. 준호는 절망적이었겠지.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너무 자만하지 마, 재훈아. 준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야. 그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사랑. 이재훈이 대답했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회사 내부에 대한 네 지식은 우리의 비밀 무기야. 수지는 미묘하게 물러섰다. 이건 사업적 거래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혼동하지 마.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물론이지, 사업이야. 김씨 저택으로 돌아와서 준호, 민석, 그리고 미영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만났다. 이재훈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야 해. 준호가 말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그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그를 지원했는지. 민석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을 꺼냈다. 내가 그걸 도울 수 있어. 거리에서는 우리만의 정보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지. 준호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주겠어? 우리를 위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족이야, 준호야. 게다가 여기에는 네 회사보다 더 큰 무언가가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어. 미영은 몇몇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준호,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회사 내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조사해봤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요. 내부자라고? 준호가 물었다. 눈살을 찌푸리며. 가능성이 있어요. 미영이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재훈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준호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상황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공격받고 있어. 그때 민석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준호야, 나를 믿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어. 준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내게 계획이 있어. 민석이 말했다. 그의 눈에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며. 하지만 우리 둘 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거야. 민석이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희망과 불안의 혼합이 준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그들의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하자,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도시가 잠든 사이 두 형체가 조용히 김씨 저택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평범하고 낡은 옷을 입고 민석을 따라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로 향했다. 자신의 형을 통해 세상을 볼 때가 온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감시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한 고독한 형체가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재훈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시에 도심의 고급바서 박수진은 긴장한 모습의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내가 요청한 걸 가져왔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다. 그 남자는 김씨 산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밝혀졌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준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내가 한 일을 알게 된다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씨 형제들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그들은 비밀과 배신 그리고 구원의 거미줄을 엮어가고 있었고 그 거미줄은 서울 전체의 기반을 흔들 것이었다. 진실은 거기에 있었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위험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거리에서 준호는 항상 무시해왔던 세상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석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회의실과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의 규칙과는 매우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다. 밤은 아직 젊었고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밤에 다른 생명력을 얻었다. 준호는 평소에 리무진의 안락함이나 펜트하우스의 높이에서 도시를 바라보곤 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세계와 평행하게 존재해왔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민석은 동생을 좁은 골목과 숨겨진 광장을 통해 안내했고 그림자에서 나타나는 형체들에게 친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힘든 삶의 흔적이 남은 얼굴로 쌍둥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동생아, 민석이 말했다. 그들은 허름한 건물들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에 멈춰 섰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석으로 만든 불 주위에 모여 있었고 국물 한 냄비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매혹되고 감동받은 채로 바라보았다. 민석아,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세월을 살았어? 민석은 미소 지었다. 자부심과 슬픔이 섞인 미소였다. 쉽지 않았어, 준호야. 하지만 여기서 난 공동체를 찾았어. 서로를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불 주위의 무리에게 다가갔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눈을 가진 노년의 여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났다. 민석아, 우리 귀한 손님, 그녀가 말했다. 그를 포옹하며. 내 친구는 누구니? 김할머니. 민석이 애정을 담아 대답했다. 이쪽은 제 동생 준호예요. 놀라움의 중얼거림이 무리를 통해 퍼졌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석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과거가 없는 리더, 수년간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호해온 사람. 앉아 김할머니가 주장했다. 국물이 뜨겁고 모두를 위해 충분해. 준호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손에 들고 있었고 호기심 린 하지만 환영하는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먹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된 노동자들,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이민자들, 학대받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젊은이들. 각각의 이야기는 그의 양심에 충격을 주었고 그가 유리탑에서 이끌어온 도시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상기시켰다. 민석 씨,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말을 걸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당신 동생이 김씨 산업의 소유주라고요. 민석은 준호를 바라보았고 대답을 그에게 맡겼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 사실입니다. 제가 김준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은 준호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위대한 김준호가 우리의 초라한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한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도전적이었다. 준호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형의 눈을 통해 도시를 보고 아마도 이를 다르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민석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는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가 세운 것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천히 준호는 이재훈과의 상황, 회사를 위협하는 위험, 그리고 그것이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하죠? 앞서 말한 젊은이가 물었다. 당신 회사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잖아요. 준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고 숫자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김 할머니는 용이 듣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민석이 수년간 우리의 보호자였어. 그가 당신을 믿는다면 우리도 믿겠어. 무엇이 필요하나? 민석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요. 도시 전체의 눈과 귀. 이재훈은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떻게인지 알아내야 해요. 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이해했다. 곧 그들은 작은 팀으로 나뉘었고 각각 도시에 감시할 구역이 할당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와 민석은 무리에서 조금 떨어졌다. 고마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걸 보여줘서. 내 사업 세계에 갇혀 있느라 너무 많은 걸 놓쳤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뜨기에 늦은 때는 없어, 동생아. 하지만 기억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많은 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 갑자기 한 젊은이가 뛰어와 헐떡이며 말했다. 민석 씨, 준호 씨, 이걸 보셔야 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위협적인 속보 제목이 반짝이고 있었다. 김씨 산업 스캔들, CEO가 빈민가에서 목격됨. 의심스러운 사업. 제목 아래에는 준호와 민석이 광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흐릿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있었다. 젠장, 준호가 중얼거렸다. 우리를 미행했군.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이재훈의 지시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수를 쓰고 있어.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고 밤새 무시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영과 홍보팀으로부터 온 것들이었다. 돌아가야 해, 그가 말했다. 이건 언론의 지옥이 될 거야.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김 할머니가 다가왔다. 김준호,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 거리들은 잊지 않아요.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말씀 드립니다. 형제들이 멀어져 갈 때 그들은 방금 만난 공동체의 걱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한 형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형체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이재훈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완벽해. 그가 중얼거렸다. 위대한 김준호가 도시의 쓰레기들과 어울리고 있다니. 이것으로 그의 명성은 끝장날 거야. 그의 옆에 앉아있던 박수진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 듯 했다.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 재훈아. 준호는 교활해.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어. 이재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재미와 위협이 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보. 네 다음 움직임이 중요할 거야. 준비됐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동안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동안 김씨 형제들은 새로운 언론 폭풍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무언가가 변했다. 거리에서의 밤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뜨게 했다. 지평선에서 태양이 서울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고층 빌딩과 빈민가를 동시에 비추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고 그와 함께 김씨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심장과 영혼을 정의할 전투의 시작이었다. 아침이 언론의 폭풍 후의 분노와 함께 찾아왔다. 준호와 민석이 김씨 저택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들은 정신없이 바쁜 미영과 위기에 빠진 홍보팀에게 공격을 받았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미영이 요구했다. 준호 앞에서 신문을 흔들며. 제목은 사업의 왕과 거리의 왕, 김씨 형제들이 빈민가에서 함께 목격됨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준호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보기 위해서였어, 미영아.
민석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거리에서의 밤을 보낸 후 저택의 화로움 속에서 그는 어색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삶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삶 사이에서 분열된 것처럼 느꼈다. 기자회견이 필요해요. 한 고문이 선언했다. 이재훈이 더 왜곡하기 전에 이야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민석에게 돌아섰다. 네가 거기서 나와 함께 있어 주길 원해, 형. 세상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민석은 망설였다. 준호야, 난 이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내 세상, 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야. 준호가 그를 가로막았다. 김씨 산업이 책임을 지고 일을 다르게 할 때야. 홍보팀이 미친 듯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훈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수진이 아무 예고 없이 그의 펜트하우스로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표정이 역력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녀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다. 이재훈은 뉴스를 보며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준호는 끝장났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넌 이해를 못하고 있어. 내가 조사를 했어, 재훈아. 네가 나에게 말한 이야기, 준호가 널 버렸다는 이야기, 맞지 않아. 이재훈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무슨 말이야? 기록을 찾았어, 재훈아. 네가 자랐던 보육원의 기록. 넌 사고 후 몇 주 만에 김 가족에 의해 입양되었어. 준호와 그의 부모는 널 수년간 찾았어. 이재훈의 얼굴이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내 양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내 양부모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야.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랬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위험에 처했어. 이재훈은 갑자기 일어섰고 아침 식사는 잊혀졌다. 상관없어. 우리는 준호를 무너뜨릴 만큼 충분해. 그의 평판, 그의 회사. 그리고 그 다음엔 수진이 물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봤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김씨 산업에 의존하는 가족들이 있어. 잠시 동안 이재훈은 망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냉혹함이 돌아왔다. 물러설 때는 이미 늦었어.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야. 수지는 그를 길게 바라보았다. 조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재훈아,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동시에 김씨 저택에서 준호와 민석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 민석은 자신의 낡은 옷을 고집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해? 준호가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우리가 진실을 말할 거라면 그건 모든 진실이어야 해. 가면도 가장도 없이. 김씨 형제들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기자들과 카메라의 무리 앞에서 그들 사이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단일성, 공유된 힘이 느껴졌다. 준호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김씨 산업의 CEO로서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고, 형제들의 상실, 수년간의 헛된 수색,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재회. 수년간 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는 잃어버린 형제들의 기억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람들, 커뮤니티, 우리가 덜 운이 좋은 이들에 대해 지는 책임.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제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 이 도시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가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과 함께 우리는 일을 다르게 할 결심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열광적으로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오늘부터 그가 선언했다. 김씨 산업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약속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외된 동네에서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직업 훈련, 소규모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다.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며. 하지만 그의 미소는 기자들 무리 속에서 익숙한 형체를 보자 사라졌다. 준호야. 그가 중얼거렸다. 저기 봐. 거기 첫 줄에 이재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의 가면이었다. 그의 옆에는 박수진이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탄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세 번째 형제를 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재훈,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나는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 대한 질문들, 고발들, 어쩌면 증오까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넌 우리 형제야. 그리고 이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합류하라고 초대하고 싶어. 진실을 듣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어진 침묵은 귀를 울렸다. 이재훈은 놀라서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박수진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천천히, 마치 각 발걸음이 전투인 것처럼 이재훈은 연단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해졌고 50년 넘게 처음으로 세 김씨 형제가 서로 마주보는 순간을 포착했다. 김씨 산업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서울 전체의 운명이 실 위에 매달려 있었다. 진실이 밝혀질 준비가 돼 있었고 그와 함께 구원의 가능성 또는 더 깊은 몰락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 순간 도시와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씨 형제들은 그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와도 마주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침묵은 너무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재훈은 연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고 그의 눈은 준호와 민석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알지도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준호는 잃어버린 형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재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로 증폭되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것들도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너를 찾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이재훈은 망설였고 그의 감정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키워온 분노와 원한이 그가 결코 완전히 억누르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그 리움과 싸우고 있었다. 민석은 긴장감을 느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제여,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우리 셋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치유할 기회를 가졌어. 그 순간의 취약함, 그 인간성의 표현이 마침내 이재훈의 가면을 깨뜨렸다. 억누른 흐느낌과 함께 그는 연단에 올랐고 모든 참석자들의 놀라움 속에서 형제들을 껴안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져나왔고 5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세 김씨 형제가 재회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군중 속에서 박수진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회에 대한 그녀의 복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지만 더 깊고 더 인간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영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가 발표했다. 김씨 가족은 여러분의 참석에 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내에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가족의 순간을 위해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원들이 기자들을 홀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하는 동안 김씨 형제들은 미영의 뒤를 따라 개인 방으로 물러났다. 일단 혼자가 되자 상황의 무게가 그들에게 쏟아졌다. 이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난 당신들이 나를 버렸다고 믿었어. 내 양부모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내 생물학적 가족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재훈, 우리는 수년간 너를 찾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지. 엄마와 아빠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 민석은 조용히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의 거짓말과 비밀의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 미영은 항상 실용적이었고 개입했다. 여러분이 논의할 것이 많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재훈 씨, 준호와 회사에 대한 당신의 공개적 고발.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워 보였다. 알아요. 미안합니다. 난 원한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고 내가 배신당했다고 너무나 확신했었죠. 준호는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야. 그 순간 이재훈의 전화가 울렸다. 박수진이었다. 형제들에게 사과의 표정을 지으며 이재훈은 전화를 받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계획,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 이재훈은 눈을 감았고 결정을 내렸다. 끝났어, 수진아. 난 이걸 계속할 수 없어. 진실? 박수진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모든 진실을 안다고 생각해, 이재훈? 네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어. 네 소중한 가족 재회를 망쳐버릴 수 있는 것들. 이재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날 만나러 와. 박수진이 말했다. 혼자. 그러면 사고 당일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게. 통화가 끊겼고 이재훈은 창백하고 떨리는 채로 남겨졌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다. 형제의 표정 변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이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완전한 정직함의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난 회사에 대한 내 캠페인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겐 파트너가 있었어요. 박수진이라고. 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눈에 띄게 긴장했다. 수진? 하지만 그녀는 네, 전 약혼녀였다는 걸 알아. 이재훈이 말을 이었다. 그녀가 몇 달 전에 나를 찾아왔어. 그녀의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지. 네가 어떻게 그녀를 배신하고 회사를 위해 버렸는지에 대해. 민석은 주에 깊게 듣고 있다가 개입했다. 그럼 지금 그녀가 뭘 원하는 거지? 이재훈은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이 명확했다. 그녀가 사고 당일 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라고. 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수년간의 비밀과 말하지 않은 고통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함께 가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린 가족으로서 맞설 거야. 미영은 상호작용을 지켜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함정일 수 있어요. 그녀가 경고했다. 수지는 위험해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잃을 게 많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거리에서의 허미글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미영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이재훈은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줘서. 준호는 미소 지었다. 지친 듯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재훈. 그건 무언가를 의미해. 김씨 형제들이 박수진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자가 시간이 누렇게 바랜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문서들과 사진들이 빛을 보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와인잔을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과 계산의 소용돌이였다. 그녀가 밝히려고 하는 진실은 김씨 형제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운명도 바꿀 것이었다. 최종 게임을 시작하자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후의 태양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도시는 그 거리에서 펼쳐질 드라마를 전혀 모른 채였다. 황혼이 서울의 하늘을 붉은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김씨 형제들의 리무진이 강남의 한 우아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준호, 민석 그리고 이재훈이 내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걸 확신해? 준호가 로비로 들어서며 이재훈에게 물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박수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그녀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실루엣이 도시의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윤곽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입술에는 차가운 미소가 있었다. 이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비꼼이 가득했다. 행복하게 재결합한 가족이라 얼마나 감동적인지.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수진, 네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네 계획이 무엇이든 이제 끝났어. 우리는 진실을 위해 여기 있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박수진은 웃었다. 기쁨이 없는 소리였다. 진실? 오, 준호 항상 그렇게 고결하군.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민석은 조용히 관찰하다가 개입했다. 부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과 비밀 속에서 살았어요. 무엇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진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고 이재훈에게 멈췄다. 그리고 너, 내 소중한 파트너, 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걸 볼 준비가 되었어? 이재훈은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일을 해, 수진. 극적인 몸짓으로 박수진은 가까운 서랍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냈다. 자, 신사 여러분. 사고의 밤에 대한 진실, 왜 여러분이 헤어졌는지, 김씨 가족의 큰 비밀에 대한 진실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공식 문서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형제들이 내용을 보기 위해 모여들자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에서 충격,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다. 민석은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이재훈이 문장을 마무리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우리 부모님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거야. 박수진은 만족감과 뭔가 더 깊은 것, 거의 후회에 가까운 것이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오, 사실이에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버지가 가족 회사를 파산해서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기차 사고를 조작했어요. 당신들 중 한 명의 생명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일이 통제를 벗어났어요. 준호는 가까운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압도된 듯이.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어? 박수진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가 임종 침대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어, 준호. 그의 마지막 비겁한 행동이었지. 이 비밀의 짐을 내게 넘기는 것. 민석은 항상 가장 실용적이었고 박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럼 왜 지금 이걸 밝히는 거죠? 이로 인해 당신은 무엇을 얻나요? 정의. 박수진이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면 복수. 때로는 둘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재훈은 정보를 처리하며 조용히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난 준호를 가족을 비난했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희생자였어. 준호가 마무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체념이 가득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과 변화된 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김씨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제 그들은 피로뿐만 아니라 공유된 배신과 상실의 과거로 연결되어 있었다. 박수진은 그들을 관찰했고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쩌시겠어요, 신사 여러분? 이 진실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결의의 가면이었다. 우리가 50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할 거야. 함께 맞서는 거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족으로서. 이재훈은 잠시 망설인 후 그들과 함께했다. 더 이상의 비밀도 더 이상의 거짓말도 없이. 박수진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탄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와, 가족의 유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네요. 준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수진, 난 내 고통을, 정의에 대한 내 욕망을 이해해. 하지만 이 진실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수천 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이 김씨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박수진은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아, 준호, 항상 더 큰 선을 생각하는군. 네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경찰차 불빛이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밝혔다. 민석은 긴장했고 거리에서의 수년간의 본능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무엇을 했죠? 박수진은 가짜 순진함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정보가 당국에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범죄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범죄잖아요. 김씨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깨달음이 그들을 망치로 내리친 듯했다. 그들의 재회, 새로 발견한 가족의 단결은 가장 잔인한 방으로 시험받으려 하고 있었다.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경찰 불빛이 방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세 형제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온 진실이 이제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준호는 항상 리더였고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말했다. 형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맞설 거야.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민석과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다. 박수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후회, 그리움, 그것이 무엇이든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경찰의 임박한 도착을 알렸다. 김씨 형제들은 수십 년의 분리와 거짓말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되어 그들의 운명에 맞설 준비를 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갑자기 열렸고 김씨 가족의 운명, 김씨 산업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서울 전체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폭로 이후 며칠은 신문, 선정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추측의 소용돌이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가 된 김씨 형제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을 가하는 미디어와 법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서울법원은 온 나라의 관심을 사로잡은 드라마의 무대가 되었다. 준호, 민석, 그리고 이재훈은 검소한 정장을 입고 함께 대리석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은 변호사 군단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지막 폭탄 뉴스를 찾아 헤매는 기자들의 무리가 그들을 따랐다. 김 사장님, 아버님이 사고를 조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이것이 김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당국에 자수할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 기자가 주장했다. 준호는 언론을 다루는 데 익숙했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은 논평을 삼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법제도를 신뢰하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민석은 스포트라이트에 덜 익숙해서 형제들 가까이에 머물렀고 그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반면에 이재훈은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 같았고 가족의 비밀을 폭로한 그의 역할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명백히 드러났다. 법정에서 이정호 판사, 엄격한 모습의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남자가 사건을 주재했다. 검찰은 야심찬 검사 한지연이 대표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사건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검사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50년 넘게 처벌받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갈라놓고 사기와 비극의 기반 위에 사업 제국을 세운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유명한 변호사 송민주는 같은 열정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이 소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편리하게 잊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인 김씨 형제들은 사고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오고 갔다. 철도회사의 전직 직원들, 원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들, 심지어 박수진도 증언대에 섰는데 그녀의 증언은 드라마틱하면서도 폭로적이었다. 네, 사실입니다. 박수진이 증언대에서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김준호 선배님이 임종씨,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고 저와 진실을 공유함으로써 어떻게든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정의 방청객들이 집단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준호는 눈을 감았. 아버지의 행동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석은 형제의 손을 지지의 표시로 꼭 잡았고 이재훈은 앞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억제된 감정의 가면이었다. 법정 밖에서 서울시는 분열된 것 같았다. 시위대들이 매일 모여들었고 일부는 정의를 요구하며 김씨 산업의 해체를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회사의 유산과 그것이 수천 가구에 제공하는 일자리를 옹호했다. 민석이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추모 모임을 가졌고 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보호하고 인도해온 남자를 위해 기도했다. 김씨 산업의 복도에서는
긴장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속삭였고 제국이 무너져 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까봐 두려워했다. 재판이 결론에 다가감에 따라 김씨 형제들이 증언할 때가 왔다. 준호가 첫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김 사장님, 한 검사가 시작했다. 당신의 가족을 갈라놓은 사고의 진한 상황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형제들과 함께 그 저녁에 박수진 씨가 진실을 밝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그것이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운 제국이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한 검사가 추궁했다.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형제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공포, 수치심,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느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결의였습니다. 민석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다. 그는 거리에서 보낸 세월, 그가 형성한 공동체,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만 채워진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네. 하지만 또한 속죄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 잊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재훈이 마지막으로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을 얻었다. 저는 수년간 준호를, 제 생물학적 가족을 저를 버린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분노가 저를 소모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결정들로 이끌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언을 마치며 이재훈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관용을 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원이 제 행동에 대해 적절하다고 여기는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선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씨 산업은 준호의 지도해 많은 선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래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판사가 숙고를 위해 물러났을 때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김씨 형제들은 함께 앉아 그들의 운명을 기다렸다. 준호는 민석과 이재훈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맞설 것입니다. 민석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이재훈은 눈물을 머금은 차에 형제들의 손을 꼭 쥐었다. 함께. 서울 위로 해가 지면서 도시를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씨 형제들의 운명, 김씨 산업의 운명,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천 명의 삶의 운명이 실 위에 매달려 있었다. 이정호 판사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가족과 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과거의 죄와 속죄의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선례를 세울 것이었다.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도시 전체의 가정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호 판사의 판결은 단순히 김씨 가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간 자체와 그것의 치유, 처벌 또는 구원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었다. 서울법원은 이정호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무덤과 같은 침묵에 쌓여 있었다. 김씨 형제들은 앞줄에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불안과 결의의 혼합이었다. 김씨 산업과 김씨 형제들에 대한 국가의 소송에서 판사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본 법원은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고 판사는 계속했다. 50년 이상 전에 저질러진 범죄는 심각하며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원은 또한 진정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민석은 형제의 손을 꼭 잡았고 이재훈은 앞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억제된 감정의 가면이었다. 따라서 이정호 판사가 계속했다. 본 법원은 김씨 형제들의 지도하, 김씨 산업이 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회사는 모든 운영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해구조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 중얼거림이 퍼졌다.
판사는 계속하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어 올렸다. 김씨 형제들에 관해서는 본 법원은 그들이 사고 당시 어린아이였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근 행동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이재훈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김이재훈 씨, 당신의 형제와 회사에 대한 중상 캠페인 참여에 대해 10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선고를 받아들였다. 김준호 씨, 판사가 계속했다. 당신은 어떤 범죄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김씨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명령합니다.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마음속으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석 씨, 판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본 법원은 당신이 우리 도시의 가장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 수년간 일해온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에게는 김씨 산업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회사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민석은 놀랐지만 감동받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책임을 받아들였다. 본 법원은 이정호 판사가 마무리했다. 이 판결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의의 척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닫기를 희망합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김씨 형제들과 김씨 산업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법원 밖에서는 군중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형제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환호와 야유가 섞인 반응을 받았다. 준호는 주도권을 잡고 기자들의 마이크로 다가갔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겸손과 결의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김씨 산업은 수세대에 걸쳐 이 도시의 일부였고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착수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서울 시민들의 복지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수년간 우리 도시의 가장 불운한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김씨 산업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들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형제들은 저에게 용서와 가족의 단결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 지역사회 봉사의 매 시간과 그 이후의 매일을 제가 끼친 피해를 복구하고 우리 도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바칠 것입니다. 김씨 형제들이 보안 요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떠나는 동안 서울시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판결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 카페, 사무실, 가정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지는 날과 주에 걸쳐 김씨 산업은 변화를 시작했다. 준호의 지도해, 민석의 사회 문제에 대한 조언과 이재훈의 새로워진 에너지로 회사는 중요한 변화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기금이 신속하게 설립되어 수십 년간 조용히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민석은 도시의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설을 감독했다. 이재훈은 지역사회 봉사를 수행하며 급식소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저항이 있었고 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주주들과 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천천히 김씨 형제들의 결의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재판 6개월 후 봄날의 화창한 오후에 세 형제는 김씨 산업 본사 옥상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봉사하고 개선하기로 맹세한 도시의 파노라마 정형을 볼 수 있었다. 준호는 약간 더 많은 흰 머리카락이 생겼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고 잔을 들어 올렸다. 가족을 위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위해. 민석은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품위 있게 입은 정장 차림으로 미소 지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이재훈은 자신의 실수와 직면하는 것에서만 오는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덧붙였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위해.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씨 형제들은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비밀과 고통과 함께 과거는 그들 뒤에 있었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도 가득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와 이해로 강화된 피의 유대로 하나가 된 세 형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일을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다. 가족으로서 항상 그래야 했던 대로.